네, 이렇게 해서 이제 르네상스가 왜 꽃 피우게 됐는지 이유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고요. 음,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자, 흑색병이 왜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게 됐는지 관련 영상을 좀 봤고요. 자, 흑사병이 어떻게 유럽을 집어삼켰는지 공포의 흑사병에 관련된 영상을 두 개 더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다 지금 여러분들 에게 지금 다 공유가 되어 있는 문서예요.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따가 요거는 9주차 퀴즈 과제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르네상스 꽃 피우게 된 거 한번 봤고요. 16세기 르네상스 복식과 문화를 좀 지켜볼 건데요. 우리가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패션 리더기도 하고 왜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지배하게 됐고 영국이 세상의 최대의 정복자로서 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하게 되고 영국이 거대해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르네상스는 중세의 어떤 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 너무나 강한 압박, 암흑기, 금욕주의 이런 것에 반발로 인해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 계기가 십자군 원정이 이제 고딕 시대에 실패를 하고 또 흑사병이 돌게 되면서 왕권과 교황권이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면서 이렇게 인본주의, 개인주의적이고 인간주의의 자유 사상을 꽃피우는 르네상스가 발발이 되어서 인간 중심의 순수한 미의식이 추구되고 복식의 조화와 균형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남녀의 인체미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상으로 문화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말 자체가 재생, 부활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르네상스를 살펴보기 전에 한 번 더 보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엘자베스 1세 여왕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한번 이 세계사 혼돈의 시대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탄생과 시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신대륙의 발견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린 16세기의 유럽. 이 시기 남미의 식민지를 점령해 금과 은을 벌어들이며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이 강대국이었는데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세계의 강국으로 거듭났는데요. 어떻게 영국으로 패권이 중심무대인 넘어갔는지 잉글랜드 왕국에 대해서 한번 당시에는 아직 알아볼게요. 공격이 약한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 1588년 8월 8일 잉글랜드 왕국과 스페인이 바다에서 해상에 패권을 두고 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잉글랜드 왕국은 놀랍게도 왕실의 함대를 단 한 대도 잃지 않은 채로 스페인 함대를 모두 물리치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당시에 스페인이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패배로 해안 강국의 패권을 내려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나라 사이에선 여러 차례 해상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첫 해상전에서 얻은 승리를 통해 유럽 대륙에서 해안 강국으로 부상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의 일이지만 회로를 확장해 전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게 된 발판을 마련한 셈이었죠. 당시 잉글랜드의 군주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 드레이크를 등용해 해군을 육성하고 해상 무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영국의 해상 발전에 힘을 쏟은 여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금까지도 영국 역사의 황금기를 이끈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왕이 즉위하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후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대립이 극심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임 기간 내내 그녀를 향한 수많은 음모가 쏟아졌으며 그녀의 혈통을 문제 삼으며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된 권모술수와 끊이지 않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녀는 잉글랜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 여자의 혈권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어머니가 앤 불린이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요. 이 여왕이 사실은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왕의 시녀였어요. 근데 이 캐서린이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아들이 다 이제 아들 셋, 공주 셋을 낳았는데 메리 여왕만 빼고 나머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 캐서린을 여왕의 직위에서 이제 여왕의 직위를 빼앗고 엠블린이라고 하는 시녀를 시녀한테 홀레당 반한 거죠. 헨리 8세가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아빠였던 헨리 8세가 엠블린이라고 하는 시녀를 여왕으로 올리면서 이게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왕은 스페인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공주였어요. 근데 이제 엠블린은 시녀였기 때문에 이 정통 혈통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했고, 사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언니였던, 그러니까 캐서린 여왕의 딸이었던 메리 여왕한테 항상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메리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를 견제는 하긴 했지만 굉장히 또 같은 자매로서의 어떤 애정이 있었다고 해요. 죽이지는 않고 다행히 유배만 시켰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메리 여왕이 45세에 죽어버리니까 그 이후에 왕가의 혈통을 지니고 있던 유일한 혈통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집권하면서 그래도 현명하게 나라를 이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거기에서 혈통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는 엄마인 엠볼린에 대한 그런 혈통 때문에 공주가 아니라 시녀의 몸에서 낳은 딸이라, 이런 혈통의 문제성을 많이 삶은 거죠. 엘리자베스 1세는 과연 어떻게 여왕이 되었고 또 어떻게 잉글랜드를 이끌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여왕이 아직 태어나기 전인 15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한 지방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교회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종이 안에는 로마 가톨릭의 비리를 일일이 기록한 95개 반박문이 적혀 있었는데, 면벌고를 남발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등 당시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던 로마 가톨릭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마틴 루터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가 이제 기독교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이유는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그런 부패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이 로마 카톨릭을 고발하는 반박문을 95개나 차차차차 해가지고 쓰게 되고, 그러면서 개신교하고 로마 카톨릭의 불신을 이제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고, 그 위에 개신교와 이제
구교와 신교가 나누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계속 볼게요. 참고로 당시 서방교회는 교회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이는 곧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지녔는데요. 비리가 만연하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관행과 교의들에 저항한 세력들은 새로운 기독교 집단을 원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로마 가톨릭의 관행에 저항한 것이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의 다양성이 인정되어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된 새로운 기독교 집단이 창출되었는데, 이를 로마 가톨릭에 저항했다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기준으로 본다면 개신교는 신교, 로마 가톨릭은 구교가 됩니다. 교회의 다양성이 인정된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으로 교황에 집중되었던 교회 질서에서 교회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톨릭을 중요시하던 잉글랜드에도 종교개혁이 발생했는데요. 표면적인 원인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였지만 배후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헨리 8세는 형 아사투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위를 계승했는데요. 이때 자신의 형수였던 스페인 공주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서린은 아서 왕하고 결혼한 지 20주 만에 아서 왕이 죽어버렸대요. 여행을 그 아서 왕의 영주 땅이었던 웨일즈 지방인가? 거기로 이제 같이 여행을 갔다가 캐서린도 병에 걸리고 아서도 병에 걸렸는데 캐서린은 살아 들어왔고 아서는 뭐 흑사병이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서 왕은 죽어버렸어요. 20주 만에 결혼한 지. 근데 이제 아서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약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서 왕이 이 캐서린하고 합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결혼을 했어도 합방을 안 했으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형수죠. 형의 와이프니까 이 캐서린하고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캐서린이 굉장히 금발머리에 눈도 푸른 눈에 키는 작지만 굉장히 미인형에 해당하는 여왕이었고 아름다웠대요. 굉장히. 그리고 그때 당시 나이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할리 8세가 나이는 어렸지만 훨씬 어렸지만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공주를 굉장히 사모했고 사랑했고 좋아서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캐서린이 아들을 낳았으나 계속 죽어버리게 되고 유산도 하고 자식도 이제 다 죽고 메리 여왕.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도 살기가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 여왕만 빼놓고 다 죽게 된 거죠. 네, 일단 계속 볼게요. 형수와의 결혼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시의 결혼은 외교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인 형수 캐서린과의 결혼을 통해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려 했던 것이었죠. 문제는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서 메리 1세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결국 이 메리 여왕이 지금 심술궂게 나오는 거는 이 메리가 나중에 블러드 메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그 카톨릭을 옹호하기 위해서 개신교를 많이 죽여요. 어머니 그 캐서린에 대한 영향이 컸겠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스페인의 여왕이었는데 자기가 그 캐서린이 이제 여왕의 주기를 빼앗기게 되고 홀로 쓸쓸히 이제 유배되어 가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가난에 궁핍하게. 왜냐하면 이 펠립 8세가 캐서린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뺏어다가 엠블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인한테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캐서린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외롭게 죽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 메리는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태어나자마자 이 메리가 엘리자베스 1세의 시녀를 들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리는 크면서 굉장히
신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어, 그 경쟁심, 질투, 그러나 또 같은 아빠의 딸이잖아요. 거기, 그런 약간 아리송하지만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쭉 볼게요. 쌓아온 권력이 딸의 사위에게 넘어갈 것이 분명했기에 헨리 8세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신께서 벌을 내려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고 새로운 여자와 재혼하려 했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캐서린 이혼 안 헨리 8세는 해줬죠. 교황을 찾아갔고 결혼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성립되지 교황은 않았고, 그때 당시는 스페인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캐톨릭을 또 옹호하는 스페인을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교황 자체에서. 스페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관계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를 스페인으로부터. 쉽게 인정할 수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죠. 결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1529년 헨리 8세는 이혼을 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 새로운 기독교 집단인 영국 국교회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잉글랜드 성공회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네, 됩니다.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개신교가, 발생했지만 종교개혁이 생겼죠. 전례의식이나 생활방식, 윤리적 가치 등 모든 것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종교개혁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이 징수되어 바티칸으로 가는 단계가 없어지고 그 단계가 헨리 8세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이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이때 많은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뿐만이 아닌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일어난 문제죠.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한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한 뒤 곧바로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볼린과 재혼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딸을 낳았습니다. 1533년 9월 7일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엠블리는 이후에도 아들을 낳지 못했고 유산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엠블린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사형당한 이후 엘리자베스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았다고 합니다. 공주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왕위 계승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늘 불안하고 위험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특히 이복언니인 메리 공주가 항상 그녀를 감시하고 견제했으며 부왕인 헨리 8세마저 그녀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대했다고 합니다. 헨리 8세는 이후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요. 이때 그토록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얻었습니다. 1547년 헨리 8세가 죽은 뒤 이 헨리 8세는요, 와이프를 6번이나 바꿔요. 근데 이 에드워드도 오래 살지를 못하고 어릴 때 죽어버리죠. 이 헨리 8세가 죽고 즉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메리가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9살의 어린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이었는데요. 에드워드 6세는 왕이 된 지 6년 만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왕위는 순서상 메리 1세가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자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 1세는 가톨릭을 지지했는데요. 가톨릭을 잉글랜드의 유일한 신앙으로 굳히고자 했습니다. 메리는 통치 기간 동안 신교도들을 탄압했는데 개신교 신자를 화형대에서 불태워 죽이는 등 수많은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녀사냥이라고 하면 중세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 마녀사냥은 종교 탄압이 극심했던 근세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메리는 종교 탄압을 하며 학살을 저지른 탓에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른 뒤 엘리자베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은 장본인인 엘리자베스를 무척 미워했고 그녀에게 신교를 신봉한다는 죄를 비롯해 온갖 죄명을 갖다 붙인 채 유배를 보냈으며 이후에는 런던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런던탑은 과거 신분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수감되는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런던탑에서 벗어난 엘리자베스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독서에 빠져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1558년 11월 17일, 메리 1세가 45에 죽어버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헬리패스에 남아있는 유일한 핏줄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25세 나이에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 헨리 8세처럼 영국 국교회를 지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남겨진 영국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고작 350만 명에 불과했고 국고는 바닥이 나 있었으며 국민들은 가난에 찌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교도와 구교도의 치열한 세력 다툼이 이어졌고 외부에서는 스페인이 해상을 장악해 잉글랜드는 해상무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죠. 외교 무대에서 또한 영국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패권 다툼을 기어 눈치를 보는 신세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영국의 국력을 위해 여왕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생토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회에서 거듭 여왕의 결혼을 재촉하자 엘리자베스는 반지를 낀 손을 들어 보이며 모든 대신 및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영국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있소. 엘리자베스 1세는 실제로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하에서 계속됩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고, 이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일화인데요. 네,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문화가 어떻게 꽃피우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었고요. 네, 이제 르네상스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16세기죠.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 왕족의 과도기적 시기였고 강력한 군주 체계에 의해서만 국내 평화가 유지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국제 정치를 주도했고 유행의 중심지가 이탈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경제는 근대화가 두드러지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세계 무역 항로의 개척으로 지중해 무역에서 대양 무역으로 그렇죠? 아시아 무역 주도권을 장악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공장제 수공업이나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국가 간의 무역으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종교의 국교회의 권위가 약화됐죠. 왜? 십자군 헌정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뭐가 됐죠? 이 바이러스,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쥐벼룩의 바이러스가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을 강타하면서 이런 종교에 대한 이제 신분이 무너져, 왕권도 무너지고 카톨릭에 대한 신권도 많이 무너졌어요. 왜? 그 사람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신은 어디로 갔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된 계기도 그 카톨릭이 그 부패한 것을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면죄부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교회가 권위가 약해지고 독일, 네덜란드, 영국, 북유럽, 신교, 남유럽은 가톨릭교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술도 르네상스로 인문주의적이고 근대 문화의 창조 역할을 했고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고전을 연구하고 과학을 급 발전하게 된 계기 고전주의의 그리스, 로마의 예술 양식을 모방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순수한 미의식을 추구하게 되면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인체의 과장된 실루엣, 복식의 조화나 균형미 이런 것들이 추구되게 된 거죠.
자, 르네상스의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16세기에 이제 시작하면서 16세기에 꽃을 피우게 되고 이게 17세기 바로크로 걸쳐가서 웅장함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웅장한 바로크의 발판이 되게 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유럽의 여러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문화, 건축, 조각, 회화 이런 부분에서 다 문화의 부흥, 재생, 재활, 어, 르네상스라는 말이 부활, 재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 운동이 중세의 어떤 시인 중심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인간성을 발견하게 되고 인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문화가 꽃피우게 되죠. 그래서 인물들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재현하게 되는데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육체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표현하게 되고 자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하면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잊을 수가 없죠. 네, 너무나 아름다운 비너스의 탄생. 바다의 조개에서 비너스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이 아주 르네상스를 대표적으로 하는 예술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세계 탐험이 일어났다고 했죠? 네, 그 영국과 스페인, 이게 유럽의 그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게 된 것, 부를 아주 많이 축적하게 된 거는 신대륙이 발견하게 된 거고 새로운 무역 항로를 개척하게 된 거죠. 자, 유럽 경제 판도의 변화는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에요. 자, 1588년, 그죠? 영국이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게 되고 영국이 해상권의 주도를 갖게 된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해군을 키우는데 등용하게 되면서 이 해상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바다의 무역을 이제 패권을 주게 되게 되면서 강력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린의 딸인 메리 여왕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던 나라의 사정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나라를 크게 키우게 되고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도 이 르네상스 시대의 패션 리더로 모든 리더로 각광을 받게 되고 그녀의 모든 패션과 그녀의 모든 스타일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떠올랐겠죠. 근데 실제로도 아름다운 여왕이었다고 해요. 신세계에서 가져온 많은 양의 귀중품이 유럽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경제 발전으로 인한 화려함에 대한 요구로 의상, 보석 이런 것들이 사치스러워지게 되죠. 그래서 무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유한 상인 계층, 부르주아 계층이죠. 신흥 상류 계층으로 등장하고 계급의 과시. 나는 귀족이 아니고 왕족이 아니지만 부를 통해서 계급을 과시하겠다. 이래서 복식 디자인이 개발이 더 가속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하류층에서도 상류 계층의 패션을 모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사치 군제령이 또 내리게 되죠. 자, 중앙 집권 국가 강력한 왕. 헨리 8세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요즘에 헨리 8세가 나오게 되죠. 초상화.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왕권 강화에 힘을 많이 썼던 영국 튜터 왕가의 왕. 뭐죠? 유명한 그 튜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리즈에 요즘 그런 시리즈들 많이 보죠. 그런 시리즈들 이제 뭐지? 그 인터넷으로도 보는 시리즈 있죠. 거기에 이제 그 헨리 8세 그 가족에 대한 쫙 그
캐서린 여왕부터 해서 엠볼린 여왕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아라곤의 캐서린,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엠볼릭하고 결혼하고 했는데, 엠볼릭 캐서린이 이혼을 안 해주고, 또 로마 교황도 스페인의 눈치를 보고 인정을 안 하자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영국 국교회로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엠볼린과의 결혼 이후에도 제이시모어, 클러버스, 캐서린 하워드, 캐서린 파로 여러 차례로 6번이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 헨리 8세. 참 유명했어요. 잠깐 이 엠볼릭에 대한 영화인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그냥 영 네. 이 캐서린이 아니죠. 엠볼린이 사실 오해를 많이 당했죠. 남자하고 부정한 짓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실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헨리 8세가 그렇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엠블릭이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더욱 불안하게 신변의 위험을 지내게 됩니다. 미드예요. 미드에서 나왔던 튜터가의 영화 중에 엠블릭에 대한 영화 잠깐 봤고요. 르네상스 시대 복식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 정신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직물, 장식품, 제단법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종교적 색채가 배제되고 현실에 대한 열정, 인체미에 대한 관심을 둔 복작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영화에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의상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동방에서 들어온 자수라든지 실크라든지 그런 브로케이트라든지 이런 옷감의 굉장히 화려한 장식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그 금은 보화로 장식한 왕족과 귀족들의 복식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지리적으로 이제 무역 활동이 신장이 되고 공장대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부의 확산과 절대 왕권의 확립과 귀족과 왕족과 귀족의 복식이 다양해지고 화려해지죠. 이 복식이 또 대중화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유한 시민들이 새로운 의상, 모드예요. 새로운 의상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유럽 여러 나라의 유럽 국가에서 유행하는 국제적인 모드가 형성되는 등 이런 복식 문화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인간은 거대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 봉건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서 중앙 집권 국가가 발달하게 되고 복식을 통한 권위의 상징이 중요하게 됐고요. 왕족과 귀족들이 복식의 부피를 확대하고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그 권위와 위험의 상징이었죠. 여러 개를 겹쳐 입어서 거대한 실루엣을 만들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상반신 쪽으로 이렇게 막 어깨가 커지고 여자는 이제 하반신 쪽으로 허리는 강력하게 콜셋으로 조이고 밑으로 어, 어, 원뿔형으로 실루엣을 만들어서 아랫부분을 확장했고요. 16세기 복식의 느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강력해진 왕권과 귀족의 실루엣을 극도로 과장해서 복식을 화려하게 장식해서 자신들의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고자 했죠. 벨벳, 스팀, 모피 이런 건 사치스러운 소재 위에 금사, 은사를 수놓고 진주,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보석, 레이스, 슬래시. 슬래시는 뭐냐면 이 칼집으로 시적은 원정 때 얘기예요. 그 중세 때 시적은 원정을 하다가 겉옷에 칼로 싹 찢어지게 됐는데 그 사이로 삐집어 나온 속옷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게 장식, 옷장식에 계속 옷장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찢어요. 일부러 찢어가지고 속옷을 이렇게 끄집어 내가지고 장식해서 입었거든요. 그 사이사이는 이제 보석으로 장식한 그게 이제 슬래시죠. 극도의 화려함을 통해서 권위를 과시하게 되고요. 특히 16세기 후반에 복식의 특징인 너프칼라. 이 너프칼라를 보면 그 도마뱀, 그 거대한 그 도마뱀의 종류의 너프칼라가 달린 도마뱀을 이제 저는 이 도마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칼라 도마뱀. 도마뱀의 종류가 이름이 뭐였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도마뱀이 이 도마뱀이요. 뭐라고 하던데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해요. 목도리 도마뱀. 네, 목도리 도마뱀. 네, 목도리 도마뱀을 보면 이 러프칼라가 생각나. 이 러프칼라만 보면 이 도마뱀이 생각나. 이렇게 생긴 도마뱀. 이게 안 보이네. 여기 발표 중에는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구나. 네. 잘 안 보이네요. 이 도마뱀을 꼭 보여주고 싶은데. 네, 이 도마뱀이요. 이렇게 생긴 도마뱀이 생각이 나요. 이게 러프칼라만 보면 너무 웃기죠. 그 정도로 이렇게 되게 이 러프칼라가 화려해졌어요. 보면은 인체미를 표현하게 되고, 자, 러프칼라를 잠깐 보면, 자, 이 러프칼라요. 이 러프칼라만 보면 그 목도리 도마뱀이 생각난다니까요. 자, 아까 이제 르네상스 복식의 남성 복식에서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여성 복식에서도 보여지는 게 슬래시였는데요. 슬래시 이 러프 컬러. 대표적인 게 러프 컬러하고 슬래시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특징이 러프 컬러와 슬래시. 군인들이
여기는 안 보이나? 군인들이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있다 보니까 찢어졌어. 찢어진 그 틈을 헬리팔스의 옷에서도 보여주는데 그 틈에 그 속옷을 끄집어 내 가지고 네. 여기 여자 복식이었고요. 헬리팔스로 가야 돼. 헬리팔스. 남자 복식. 네, 여기 보이네요. 이게 다 이제 끄집어 낸 거예요. 이 잘라가지고 잘라서 이 속옷을 이렇게 끄집어 낸 거죠. 일부러 이렇게 슬래시 칼집을 내가지고 옷을 재단을 일부러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속옷이 끄집어 나와야 더 예쁘고 이 사이사이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을 한 거죠. 어디까지 하다가 얘기가 거기까지 갔죠. 음, 르네상스의 복식 얘기를 하면서 자, 인체미를 표현해서요. 인간 중심, 중세 신주심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인체미를 살렸고, 자, 남성과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하면서 남성복과 여성복의 기본 틀을 딱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자는 원피스, 남자는 자켓과 하의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는 거. 남자와 그러니까 르네상스 근세 이후의 복식의 특징은 남성복과 여성복의 분리 그걸 가져온 게 된 거죠. 남자는 남성적인 힘과 관련돼서 어깨 패드가 큰 거, 그리고 윙으로 넓게 과장을 시키고 피드코스 벨리로 가슴과 배를 강조해. 그리고 꼭 맞게 입은 호즈, 타이즈, 바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딱 맞으니까 타이즈처럼 보여. 그 다리의 근육을 잘 나타내서 남성미를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코드피스는 인간의 현실적인 욕망과 남성의 힘을 여성은 가느다란 허리를 만들기 위한 코르셋, 파팅게일 이런 걸로 인체미에 대한 의식을 가져오고 가슴을 강조해 깊게 파인 데콜타주, 네크라인에 의한 가슴 노출 가슴의 윗부분을 많이 노출하면서도 스토마크로 압박해서 부피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 국제적인 모드가 형성이 되면서 슬래시와 퍼플을 강조했던 거. 이게 유럽의 전체적인 국제 모드였다는 거죠. 스페인, 영국, 이태리, 파리 다. 유럽 전체를.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궁정 패션으로 예, 그래서 17세기 바로크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하게 됩니다. 자, 두블레를 입은 남성, 로브를 입은 여성, 남녀 복식의 뚜렷한 구별을 가져오게 된 게 이 르네상스 시대의 또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상하가 분리된 의복이 정착 두블레다고 브리치즈, 그러니까 상의, 하의, 바지, 자켓과 바지. 여자는 원피스 형태의 로브,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남성복의 변화가 가져오는데요. 이 커다란 퍼프로 상의 컬러가 부풀게 돼서 넓은 나펠 컬러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슬래시로 장식을 하게 됐고요. 자, 이게 이제 여자 복식하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모습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대에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로브의 이 구성이에요. 원피스, X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코르셋과 파팅게일, 속옷이 보온이나 위생의 목적으로 쓰였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근데 16세기를 계기로 속옷이 옷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X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로브의 길이도 길이라고 하는 원피스, 위아래를 연결시킨 이 원피스와 스커트를 허리선에 연결시켜서 입도록 한 게 이제 원피스라는 거죠. 자, 르네상스 시대의 장신구, 복식과 장신구를 보면 가운이 있어요. 가운. 여자 의복의 대표적인 명칭이고 이부식 재단의 원피스 드레스예요. 목 둘레선과 파틀렛, 높은 프릴 장식. 예, 아까 목도리 도마뱀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이게 또 엘리자베스 1세형이죠. 그리고 메리 커즌이라고 하는 여자의 모습이고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패션을 누구나 다 따라서 하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 여성의 여성 가운.
캐서린 여왕이나 그 당시에 이제 캐서린 여왕, 엠볼린 그때 당시의 모습도 이런 이제 스페인스러운 이런 모습이었죠. 프랑스의 어떤 패션이나 이제 스페인의 패션 이런 것들이 왔어요. 허리선에 스톤마커 장식, 코르셋, 커트 버튼게, 파팅게일, 휠 파팅게일이라고도 했죠. 요게 이제 잠깐. 요게 이제 파팅게일이죠. 요거 밑에 있는 거. 파팅게일. 이게 이제 속치마, A라인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지금 이거는,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의 파팅게일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의상이 나온 거죠. 약간 사각형, 원통형 스타일이죠. 원뿔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가운 위에 있는 오버 가운이 또 있었어요. 일종의 웨트, 스페니시 로파라고도 하는데 허리선이 강조되지 않는 디자인이고 짧은 소매였어요. 되게 화려하게 덧입었죠. 네, 오버 가운, 그다음에 코르셋. 턴으로 띠를 감싸서 조였던 것에서 시작해서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제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렇게 철제로 코르피케라고 해서 바스킨보다 강하게 되는 금속.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입고 어떻게 다녔을까 싶어요. 이 천으로 된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가슴을 이렇게 편편하게 하고 직선적인 라인을 형태를 이루게 된 코르셋을 볼 수가 있고요. 로브의 목줄레선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르네상스 초기에는 커트와 슈비지가 드러나는 형태였고 레이싱으로 조이는 형태였고 르네상스가 진행되면서 목둘레가 넓고 깊게 파인 데콜테가 유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이네크 라인도 이렇게 위로 안에 있는 슈비지 작은 러프 컬러가 드러나기 위해서 16세기 후반에는 거대한 러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머리 장식도 볼 수가 있는데요. 게이블 후드라고 하는 이 프랑스식 후드, 프랑스식 캡 이런 것들을 많이 여자들이 많이 썼어요. 아까 영화에서 잠깐 봤죠. 그리고 메디치 컬러, 엘리자베스 컬러와 이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잖아요. 그거와 메디치 컬러, 다양한 러프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목도리 도마뱀 같죠, 진짜? 그 다음에 검은색 후드, 후드를 또 많이 썼고요. 발조라는 머리, 모자, 페로니에르라고 하는 약간 이거는 이슬람교에서 건너온 듯한 그런 머리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더 이렇게 쭉 가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두블레라고 하는 더블 프레프행 그런 자켓을 입었고 남자들은 16세기 후반 스페인의 영향으로 색채와 검은색이 압도적으로 많이 입었고 스페인이 좀 약간 검은색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킨이라고 하는 조끼죠. 두블레 입에 입었던 이런 조끼, 여자도 조끼, 남자도 조끼. 스페니시 케이프라고 하는 망토 이렇게 또 걸쳐서 입었네요. 일종의 외투 형식의 이런 망토도 하나씩 더 걸쳐서 입었고요. 가운, 어깨 가슴을 강조하는 풍성한 남성용 외투 가운. 그다음에 트렁크 호즈, 바지예요, 바지. 남성용 바지인데 15세기 쇼즈에서 번역돼서 바지와 호즈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무릎 위에 풍성하고 무릎에서 여며서 입는 이런 바지. 그래가지고 바지하고 자켓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끈도 이렇게 달렸다고 하네요. 끈으로 연결해서 브리치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입고 남자 보호대, 호드피스라고 하는 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려서 입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속옷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자, 남성용 하의 보시면 타이즈를 많이 신었어요. 그리고 호박바지 같이 이렇게 입고 슬래시, 이것도 이제 슬래시죠. 이제 틈을 만들어 갖고 속옷을 꺼내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슬래시를 자켓뿐만 아니라 바지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슬래시, 윙컬러하고 슬래시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네. 자, 남자용 하의였던 밀리터리 스커트였던 베이시스 볼 수가 있고요. 남자 머리 스타일. 자, 이렇게 챙을 꺾어 올린 베레 스타일의 모자. 네. 일반 시민들의 모자죠. 낮은 크라운에 주름이 있는 모자. 펠트 모자. 펠트라는 이제 조직은 원단을 잘라서 봉지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냥 형태를 모를 이렇게 막 만지고 모를 이렇게 주무르다 보면 모직물은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펠트 모자예요. 그래서 만든 게 펠트 모자예요. 형태를 바가지 같은 거를 위에다가 바가지 같은 거 위에다가 모직물을 놓고 막 문지르고 형태를 만들면 이런 모자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펠트 모자. 펠트 조직을 펠트로 조직을 만든 모자를 이렇게 펠트 모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높은 크라운이 있는 주름이 있는 모자. 무늬. 무늬도 볼 수가 있고요. 무늬 스타일, 토크 스타일. 약간 동양에서 온 듯한 토번, 이슬람교의 터번 같은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신발. 이게 이제 듀크스 1이라고 쇼핑이라고 하는 이 신발인데요. 하이힐의 원조가 됐다고 해요. 보세요. 엄청나게 높았죠. 그죠? 여자들이 드레스를 길게 입고 이 쇼핑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하이힐의 원조가 됐던. 여기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장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 8주차 과제 풀어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름 써주시고 학번 써주시고 출석용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객관식 문제고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문제를 잘 읽고 풀어주세요. 자, 중세에서 르네상스 문화로 르네상스 시대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여겨진 질병 뭐예요? 메르스, 코로나, HIV 바이러스? 아니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자, 르네상스 1세의 패션 리더는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 왕이죠. 르네상스 시대 복직의 특징이 뭐예요? 인체의 표현의 중심을 둔 복장이 등장하죠. 종교적인 색채나 계층에 따른 복식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른 문화의 암흑기, 이거는 중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르네상스 시대 복식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남녀 복식의 뚜렷한 뚜렷한 구별을 가져오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뭐죠? 러프와 슬래시. 네, 가장 러프와 슬래시의 장식, 네, 의복 장식. 이것도 가장 큰 장식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완료. 두 개 다 답입니다. 남녀 복식의 뚜렷한 구별과 러프와 슬래시의 의복 장식이 가장 뚜렷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러프와 슬래시. 자, 르네상스 시대의 마지막 문제. 남성 복식의 종류를 두 개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그죠? 프로백, 자켓, 이렇게 조끼, 스페니쉬 케이프, 망토죠. 가운, 남자도 가운 다 입었죠. 그 다음에 트렁크, 호즈, 바지죠. 베이시스라고 하는 치마, 전쟁 치마, 이런 것들이 다 남녀 복식의 특징입니다. 여성 복식 같지만 다 모두 남성 복식의 종류였어요. 르네상스 시대. 모두 체크하셔야 답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이 지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모습이잖아요. 이 문제 이미지인데요. 위의 그림에 르네상스 시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모습인데 르네상스 시대 여성 복식의 특징에 맞는 것을 모두 그리세요. 그죠? 로고 구성의 변화. 그죠? 원피스 스타일로
그리고 X슬렛을 만들기 위해서 코르텍과 퍼팅게일 속옷을 모두 착용했죠. 그리고 속옷이 옷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고, X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로브의 형태를 바지스 길과 스커트를 허리선에 연결해서 입었어요. 이게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 2, 3, 4 모두 됐어요. 자, 완료됐죠?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아직 공유는 안 했는데 제가 공유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정 한번 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제안을 하면 수집은 다 되고요. 응답 퀴즈 검토 틀린 문제 정답 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점수까지도. 이건 지금 시험은 아니고 출석용 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양쪽에서 복사해서 여러분들 톡탁 코디네이션 캡스톤 디자인에 여기 지금 과제로 9주차 과제로 올려드릴게요. 이거 다 지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추가해서 올려드릴게요. 링크. 지금 바로 문제 풀어드렸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해서 여러분들 과제에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르네상스 시대에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네, 우리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할게요. 안녕. 네.